심 여사님의 편지. 하지만 예순이 훌쩍 넘어서 맞이한 첫날 밤이라니. 누군가는 시시하다고 비웃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게는 생애 가장 뜨겁고 순수한 밤이었거든요. 그동안 사랑은 마음으로만 느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알게 됐죠. 다리가 후들거리고 힘이 쭉 빠지는 아찔한 느낌으로도 사랑이 온다는 걸요. 제 이야기가 조금 아니 많이 낯뜨겁지만 진심을 담아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올해 68살 심영주라고 합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중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의 눈을 보며 시를 읊고 삶의 지혜를 나누는 일이 저의 전부였죠. 그러나 정년퇴직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세상으로 나온 순간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늘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였던 저는 이제 조용히 사라지길 바라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된 것만 같았어요. 아들 내외와 함께 사는 집에서 저는 점점 구석으로 내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한마디 말 없이도 표정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죠. 제 평생 친구였던 책들, 세월의 흔적이 밴 저의 물건들이 거실 한편을 차지하는 것조차 불만인 것처럼요. 어머니, 이 책들 좀 정리해 주실 수 없을까요? 거실이 너무 답답해 보여서요. 평생을 책과 함께 살아온 저에게 그 말을 듣는 것은 마치 제 삶의 기록을 지우라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밥상에서도 저는 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국물이라도 한 방울 떨어질까 조심하고 반찬은 조금만, 말수는 더욱 줄였습니다. 교단에서는 노랫가락을 읊던 제 목소리가 이제는 숨소리마저 죄스러워질 지경이었죠. 늘 TV 볼륨은 최대한 작게, 전화통화는 꼭 문을 닫고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끼리 간단하게 먹을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그저 짐일 뿐이구나. 한때는 제 삶의 위안이었던 독서마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책장에 꽂힌 책들은 하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저를 원망스럽게 바라보는 것만 같았죠. 그렇게 하염없이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어쩌면 가족을 위하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슬픈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민수가 낡은 복지관 홍보지를 쓱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어르신들을 위한 시 낭송 교실도 있대요.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처음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또 다른 낯선 곳에서 눈치를 봐야 한다는 생각에 지레 겁부터 먹었죠. 하지만 이 텅 빈 집에서 한숨만 쉬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봤습니다. 첫 수업이 있던 날 떨리는 마음으로 복지관 문을 열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따뜻했고 저와 비슷한 연배거나 더 나이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소속감에 1시간 수업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죠. 수업을 마치고 교실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책장을 정리하던 한 남자와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쨍그랑 책 몇 권이 바닥에 흩어졌죠. 당황해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있는데 낡고 투박한 가죽 장갑을 낀 손이 먼저 책들을 주워 올렸습니다. 굵은 핏줄이 튀어나온 손 등 오랜 시간 무언가를 끊임없이 나르고 만져왔을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낮고 조용했지만 어쩐지 마음에 울림을 주는 목소리였죠. 그때서야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대로 보이는 눈빛이 참 따뜻한 남자였습니다. 제가 허둥지둥 책을 주우려고 허리를 굽히자 그도 말없이 함께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앞을 제대로 안 봐서요. 남자는 별다른 표정 없이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며 묵묵히 책을 정리했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더 건네고 싶었지만 그는 이미 등을 돌려 복도 저편으로 사라진 뒤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도 그의 손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푸른 핏줄이 선명했던 손 등 낡은 가죽 장갑, 그리고 깊은 울림을 주었던 그의 목소리. 메말라 있던 제 마음에 정말 오랜만에 작은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먼지 쌓인 책장에서 자수 놓는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그의 모습이, 특히 그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내일도 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다음 주 수업이 아니 어쩌면 그와의 우연한 만남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이라니. 풋하고 헛웃음이 나왔지만 싫지 않은 떨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복지관 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다시 그 남자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침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고 정말 오랜만에 립스틱도 연하게 발랐죠. 사실 제 모습이 낯설기도 했지만 설렘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선생님의 시 낭송을 들으면서도 자꾸만 교실 밖 복도를 흘끗거렸습니다. 그가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감 때문이었죠. 자, 집중해야죠. 선생님의 다정한 지적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마치 학창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복도에 나오자 그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책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낡은 가죽 장갑을 낀 채였죠.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부딪혀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깊게 패인 눈가의 주름 사이로 맑고 따뜻한 눈빛을 느낄 수 있었죠. 아, 그때 그분이시네요.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자 그가 책장에 먼지를 털며 말했습니다. 책 냄새 참 좋지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작은 미소가 흘러나왔죠. 네, 저도 그 냄새가 참 좋습니다. 38년간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쳤거든요. 그 말에 남자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아, 선생님이셨군요. 저는 박도철이라고 합니다. 우체국에서 일했었습니다. 우체국. 저는 다시 한번 그의 손을 보았습니다. 굵은 핏줄과 단단한 손마디. 비로소 이해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편지와 소포의 무게를 견뎌냈을 그의 손. 심영주라고 합니다. 정년 퇴직하고 이제 막 이곳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도철 씨는 천천히 책장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퇴직한 지 7년이 됐습니다. 35년 동안 한 길만 걸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곳에서 봉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 말에서 왠지 모를 따뜻함과 깊은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35년이라는 긴 세월을 한 가지 일에, 그것도 타인을 위해 걷고 또 걸은 사람. 혹시 커피라도 한잔 하실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던가 싶었죠. 도철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복지관 매점에서 따뜻한 커피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장갑을 벗고 커피잔을 든 그의 손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죠.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그의 눈빛은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건가요? 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움직이지 않으면 금방 늙어버릴 것 같아서요. 미소 하나 없이 말하는데 왠지 모를 재치가 느껴졌습니다. 퇴직 후의 삶이 그에게는 또 다른 시작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저는 그저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존재 같았죠. 멋지시네요. 저는 아직 제가 있어야 할 곳을 못 찾은 것 같아요. 도철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저도 처음엔 많이 헤맸으니까요. 우리는 1시간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니었지만 신기할 만큼 편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닫혀 있던 제 마음의 창을 누군가 살짝 열어준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리고 몇 주가 흘렀습니다. 복지관에 가는 날이면 저도 모르게 도철 씨를 찾게 되었죠.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함께 커피를 마시는 것이 어느새 우리 둘만의 작은 의식이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듬는 시간이 길어졌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스카프도 꺼내 목에 두르곤 했습니다. 그날은 복지관 근처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한창 물건을 고르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죠. 어머, 심 선생님 아니세요?
돌아보니 예전에 제 반 학부모였던 김 씨였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자 그녀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요즘 복지관에 다니신다고요? 거기 박도철이라는 남자분 아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누가 우리를 본 건가?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네, 조금요. 근데 왜 그러세요? 김 씨는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사람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옛날에 큰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라던데요. 뭐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 혼자 사는 여자한테 괜히 친절하게 군다는 소문도 있고요. 김 씨의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늘 말없이 온화했던 도철 씨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무슨 사건이었는데요? 글쎄요, 그 사람이 우편 배달부였을 때 눈이 엄청 왔는데도 꼭 배달해야 할 중요한 등기 우편물이 있다고 산골까지 들어갔다가 큰 사고가 났대요. 뭐 그때 부인이 돌아가셨다나? 우체국에서도 문제가 많았다고 하고.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일 이후로 사람이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심 선생님 그냥 조심하세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철 씨와 나눴던 대화가 자꾸만 떠올랐죠.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아내나 과거에 대해 깊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우체국에서 35년 일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뿐이었죠. 다음 날 복지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마치 쇳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겠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책장을 닫고 있는 그의 모습이 보였지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교실로 들어갔죠. 수업 시간 내내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철 씨가 정원 한쪽에 쪼그려 앉아 잡초를 뽑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햇살 아래 묵묵히 일하는 그의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죠. 김 씨의 말은 진실일까? 아니면 그저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한 걸까? 수업이 끝나고 복도에 나오자 도철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죠. 오늘도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목소리가 이제는 어딘가 의심스럽게 들렸죠. 오늘은 선약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제 말에 도철 씨의 눈빛이 한순간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뭔가를 짐작한 듯 했죠. 하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그날 이후로 저는 의식적으로 복지관에서 도철 씨를 피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가 걱정되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그의 과거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저는 일주일 넘게 도철 씨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작은 정이나 그의 따뜻한 눈빛, 책 냄새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웠지만 선뜻 그에게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가 김 씨가 말한 것처럼 위험한 인물인지 확신할 수 없었죠. 고민 끝에 다시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그를 만나는 것이 두려워 수업 시작 30분 전에 도착해서 서둘러 교실로 향했죠. 하지만 복도를 지나가던 중 게시판 한쪽에 붙어있던 낡은 신문 스크랩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동네 숨은 영웅들이라는 코너였죠.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7년 전 기사였습니다. 그 속에 유독 눈에 띄는 사진 하나. 폭설 속에 4시간을 걸어 편지를 전달한 배달부. 쓰러진 채 발견되어 구조된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바로 도철 씨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읽어 내려갔죠. 지난 1월 5일 기록적인 폭설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했던 상간마을. 박도철 배달부 당시 65세는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환자에게 전달될 딸의 마지막 편지를 배달하기 위해 4시간을 걸었다. 그는 중간에 넘어지며 다리를 다쳤지만 끝까지 편지를 전달했고 돌아오는 길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그는 환자가 딸의 마지막 편지를 받지 못할까 걱정됐다고 말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옆에 붙어 있던 다른 기사도 읽었죠.
임무 수행 중 쓰러졌던 그날 밤 그의 아내 최정숙 씨 당시 60세는 남편을 기다리다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져 끝내 숨졌다. 박 씨는 아내가 걱정하지 않게 일찍 퇴근하겠다고 약속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우체국에서는 그의 헌신적인 업무 자세를 높이 평가했지만 박 씨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정년 후에는 봉사활동을 통해 죄를 갚는 삶을 살고 싶다고 밝혔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도철 씨의 깊고 슬픈 눈빛, 늘 끼고 있던 낡은 가죽 장갑, 말수가 적었던 그의 모습. 그것은 모두 깊은 죄책감과 슬픔의 무게였던 것입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도철 씨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먼지떨이가 쥐어 있었죠. 그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제가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짐작한 듯 한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지금 뭐가 죄송하다는 걸까? 자신의 아픈 과거가 아니면 그 과거가 이렇게 알려져 버린 것이? 아니요, 도철 씨. 제가 오해했습니다. 도철 씨는 먼지떨이로 게시판을 정리하는 척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붙여놓다니. 보시는데 불편하셨겠네요. 저는 손을 뻗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정말 아니에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도철 씨는 그때서야 처음으로 저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누구에게나 그런 일은 있습니다. 갑자기 그 모든 시간이 아까워졌습니다. 도철 씨를 피하며 보냈던 시간, 그를 의심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는 책임감이라는 이름 아래 평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제가 감히 그를 오해했던 것입니다. 도철 씨, 커피 한잔 하실까요? 처음 제가 그에게 건넸던 그 말을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건넸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던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먼지 쌓인 낡은 신문 스크랩을 통해 그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아픈 상처가 가장 깊은 책임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이후 도철 씨와 저는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예전보다 더 깊은 이해와 연민 속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그의 조용한 모습 속에 감춰진 깊은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그의 눈빛에 담긴 그리움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죠. 밤마다 침대에 누워 그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35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뜨거운 햇살 아래서 편지를 날랐을 그의 손.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했을 그의 손. 그 손에 늘 끼워져 있던 낡은 가죽 장갑은 마치 그의 지나온 시간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문득 아주 오래전에 배웠던 뜨개질이 생각났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늦은 밤 서랍을 뒤져 털실과 뜨개 바늘을 찾아냈습니다. 아들 민수가 중학생이었을 때 목도리를 떠준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뭘 하세요? 부엌에서 물을 마시러 온 며느리가 거실에서 불을 켜고 뜨개질을 하는 저를 보고 놀란 듯 물었습니다. 아, 그냥 장갑 하나 뜨려고. 갑자기요? 누구한테 드리려고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알게 된 분인데 신세를 많이 져서. 며느리는 한순간 머뭇거리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남자분이세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놀랍게도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럼 제가 요즘 유행하는 예쁜 뜨개질 도안이라도 찾아드릴까요? 그 말에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며느리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죠. 그리고 며느리는 유튜브에서 최신 뜨개질 패턴까지 찾아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틈만 나면 장갑을 떴습니다. 한 코 한 코 마음을 담아 뜨개질을 하는 내내 도철 씨의 손을 생각했죠. 추운 겨울날 얼어붙었을 그의 손, 무거운 우편 가방을 들고 단단해졌을 그의 손. 마침내 장갑이 완성되었습니다. 손목 부분은 조금 더 두껍게 떠서 따뜻함을 더한 장갑이었죠. 그의 낡은 가죽 장갑처럼 오래가지는 못하겠지만 저의 마음만큼은 듬뿍 담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평소보다 조금 일찍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도철 씨는 늘 그렇듯 책장을 정리하고 있었죠. 낡은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책의 먼지를 털고 있었습니다. 도철 씨. 그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치자 또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를 향한 제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정성스럽게 포장한 장갑을 내밀었습니다. 도철 씨는 놀란 눈으로 저와 장갑을 번갈아 보았죠. 마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아본 적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열어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포장을 푸는 그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소년처럼 느껴져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장갑을 보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 직접 뜨신 거예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한참 동안 장갑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목이 메인 듯 했죠. 그 낡은 가죽 장갑이 많이 달아 보여서요. 다른 장갑도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도철 씨 그 투박한 손. 저는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다고 생각해요. 용기를 내서 덧붙인 제 말에 도철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위로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책임감 때문에 아내를 잃었다고 평생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아온 그에게 그 책임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듣다니.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어떤 편지보다도 감동입니다. 조심스럽게 낡은 가죽 장갑을 벗고 제가 뜬 장갑을 꼈습니다. 혹시 너무 따뜻해서 불편하면 어쩌지? 걱정했지만 다행히 잘 맞는 듯 했습니다. 따뜻하네요.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흘러나왔습니다. 손만 따뜻하신가요? 도철 씨도 그때서야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정말 환한 웃음이었죠. 마음까지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더 깊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뜬 장갑으로 감싼 것은 그의 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오랜 외로움도 그의 깊은 아픔도 함께 감싸 안은 것 같았죠. 장갑을 선물한 후 도철 씨와 저는 더욱 자주 만났습니다. 복지관뿐만 아니라 때로는 동네 공원을 함께 산책하기도 했죠. 그리고 봄이 깊어갈수록 우리 관계도 조금씩 깊어져 갔습니다. 나란히 걸으면서도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그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설렘을 키우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철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35년간 편지를 배달하던 구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작은 공원이 하나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리는 듯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죠. 왠지 모를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정오에. 정확히 정오에 만나요. 그렇게 우리의 약속이 정해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정말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꽃무늬 원피스를 꺼내 입었죠. 아들 민수가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가세요? 왠지 평소랑 많이 달라 보이시는데요. 그냥 친구 만나러. 민수는 눈이 동그래졌지만 이내 장난기 가득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혹시 복지관에서 만난 그 아저씨? 어느새 가족에게도 도철 씨 이야기를 조금씩 하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이자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밌게 다녀오세요. 어머니 오늘 정말 예쁘세요.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진심 어린 칭찬이었죠. 약속 장소인 공원에 도착했을 때 정확히 12시 정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철 씨가 벤치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떠준 곤색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날인데도 말이죠.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는 얼굴을 들어 제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평소와 조금 달랐죠.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뭔가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이 공원은 제가 마지막으로 편지를 배달했던 곳입니다. 저의 35년 우편 인생의 마지막 임무가 끝난 곳이죠. 천천히 공원을 걸으며 도철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걸었던 길, 만났던 사람들, 전했던 수많은 편지들. 그의 인생이 제 눈앞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벚꽃이 활짝 핀 나무 아래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때 도철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심영주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죠. 편지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해야만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늦어지면 그 가치가 변해버리니까요. 그리고 제 마음도 이제야 전하려고 합니다. 그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소박하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듯한 작은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와 남은 인생을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목이 메었습니다. 70이 넘은 남자가 68배 저에게 내미는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사랑 고백. 우리가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아주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 이 순간이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꿋꿋이 살아내고 깊은 상처를 견뎌내고 그리고 마침내 이 황혼의 길목에서 만났으니까요. 네, 그 마음 제가 잘 받겠습니다.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자 도철 씨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새겨졌습니다. 진심으로 환하게 웃었기 때문이었죠. 늘 정확한 시간에 배달해 왔는데 당신에게는 너무 늦게 찾아온 것 같아 미안합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주 잡은 손.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세상의 어떤 것보다 따뜻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도철 씨. 지금이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시간입니다. 2주 후 복지관의 작은 식당에서 우리는 소박한 약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시 낭송 교실 어르신들과 복지관 직원들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철 씨의 옛 우체국 동료들도 찾아와 주었죠. 깔끔한 제복을 입은 젊은 배달원들이 축하 편지를 한가득 가져와 낭독해 주었을 때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반지를 끼워주며 도철 씨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 제 마음은 매일 정확하게 당신에게 배달됩니다. 그 약속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늦게 시작된 우리의 사랑이지만 그래서 앞으로 함께할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약혼식 후 아들 내외는 우리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강원도 바닷가에 조용하고 아늑한 펜션을 예약해 준 것이죠. 우리 둘만의 첫 여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거절하려 했지만 민수가 제 귓가에 속삭였던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어머니 행복할 자격 충분히 있어요. 모든 건 내려놓고 푹 즐기고 오세요. 그렇게 우리는 첫 여행을 떠났습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시종일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오랜 세월을 혼자 살아온 우리 둘.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것이 낯설면서도 더할 나위 없이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아담한 방이었죠. 짐을 풀면서도 모든 순간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68배 찾아온 새로운 사랑, 새로운 시작. 거울 속 제 모습은 분명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 저녁 먹으러 나갈까요? 도철 씨의 조금 긴장한 듯한 목소리에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의 손에도 살짝 땀이 배어 있는 것 같았죠. 함께 저녁을 먹고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밀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는데 문득 도철 씨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도 또한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이었죠. 방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앞에 놓인 한 장의 이불이 새삼 크게 보였습니다. 수십 년 만에 누군가와 한 이불을 함께 쓴다는 것은 설렘보다는 어색함과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어색하게 욕실에서 나와 침대 한쪽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도철 씨는 창가에 서서 말없이 밤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죠.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과 함께 서로를 의식하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의 신중한 배려와 이 상황 자체가 주는 무게에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이 막히는 듯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오늘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먼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가 얼굴을 돌려 저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행복해서인지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옆으로 와서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어색한 침묵이 다시 흐르려던 순간, 내 다리가 갑자기 쥐가 났네. 긴 여행과 긴장 탓이었을까요? 저도 모르게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그러자 도철 씨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다리가 쥐가 나서. 그가 조용히 이불을 들추고 제 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제 발목을 잡고 천천히 주무르기 시작했죠. 그의 투박한 손길이었지만 그 손길은 놀라울 만큼 섬세하고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편해지실 겁니다. 옛날에 편지 배달할 때 저도 가끔 이랬거든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편지도 가끔 이렇게 접혀서 오면 제대로 펼쳐서 읽을 수가 없잖아요.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도철 씨 특유의 다정한 표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닿는 곳마다 딱딱하게 뭉쳐있던 근육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죠. 신기하게도 다리의 긴장이 풀리면서 제 마음의 긴장마저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저는 그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어 있었죠. 어느새 다리에 힘이 풀렸네요. 도철 씨, 이게 사랑인가 봐요. 저도 모르게 솔직한 마음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도철 씨의 눈이 촉촉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얹었죠. 그리고 그의 심장이 제 손바닥 아래에서 규칙적이고 힘차게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입니다. 이런 감정은. 평생을 걸어 다니기만 했던 사람인데 당신 앞에서는 늘 이렇게 멈춰 서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밤을 보냈습니다. 성급한 욕망도 갑작스러운 정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서로의 숨결을 느끼고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아주 깊고 평온한 잠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제게는 그 어떤 화려한 밤보다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 다리에 힘은 풀렸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하게 굳어져 갔습니다. 젊은 날의 불꽃 같은 사랑과는 다른 깊고 성숙한 그리고 고요한 강물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쏟아지는 따뜻한 햇살 속에서 도철 씨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이 늦은 사랑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한 지 2년이 되는 어느 가을날 도철 씨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늘 잘 걷던 사람이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고 숨이 가쁘다고 했죠. 하지만 병원에서는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35년 동안 무거운 우편 가방을 메고 그토록 많은 길을 걸었던 세월이 그의 몸에 깊은 흔적을 남긴 것일까요? 영주 씨, 별거 아니에요. 금방 나을 거예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도철 씨는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 매일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영주 씨,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전 정말 괜찮다니까요. 그가 매일 똑같은 말을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아오다가 기적처럼 만난 사랑. 그렇게 쉽게 놓아줄 수 없었죠. 아침에는 그의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겨주고 점심에는 병원 식사 대신 집에서 정성껏 준비한 반찬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시를 읽어주었습니다. 오늘은 김남조 시인의 겨울바다를 읽어드릴게요. 제가 교사 시절 아이들에게 자주 읽어주던 시였습니다. 그리고 시를 읽어주는 동안 도철 씨는 눈을 감고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때로는 희미하게 미소 짓기도 하고 때로는 슬픈 표정을 짓기도 했죠. 참 아름답네요. 어느 날 시를 다 읽자 도철 씨가 조용히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는 언젠가 잊힐 수도 있지만 마음은 남는다는 것을 당신이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손을 더욱더 힘주어 잡았죠. 도철 씨, 빨리 나와서 저랑 같이 걸어요. 우리 처음 만났던 그 복지관에도 다시 가고 약속했던 그 공원에도 다시 가요. 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합시다. 약속입니다. 몇 달간의 입원 생활 끝에 도철 씨는 퇴원했습니다. 걸음걸이는 예전보다 훨씬 느려졌지만 그래도 그의 표정은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퇴원 첫날 도철 씨는 공원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가 저에게 반지를 주었던 우리들의 추억이 가득 담긴 그 공원이었죠. 우리는 천천히 걸어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공원은 온통 노란 은행 잎으로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철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주 씨, 병원에 있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는가 하고요.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습니다. 도철 씨, 사랑에 무슨 자격이 필요해요?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하고 지금도 서로를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때서야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사랑으로 다가왔는지. 영주 씨를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배달이었습니다. 35년 걸었던 그 어떤 길보다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여정이었죠. 우리는 그렇게 공원 벤치에 아주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맞잡고 때로는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그저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철 씨의 건강은 천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 아침 짧은 산책을 하고 점심에는 함께 소박한 밥상을 차려 먹고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시를 읽는 시간을 가집니다. 어쩌면 단조로워 보일지도 모르는 소소한 일상이지만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예순이 넘어서 맞이한 그 첫날 밤, 그의 따뜻한 손길은 제 굳어있던 다리뿐만 아니라 굳게 닫혀있던 제 삶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의 손길은, 그의 마음은 제 삶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습니다. 편지는 배달되면 그 내용이 혹시 잊힐 수도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이겠죠. 그가 매일 저에게 배달하는 진심 어린 마음은 제 인생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성장하고 깊어지며 더욱 단단해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진실한 마음을 배달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건네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 서로를 바라보는 애정 가득한 눈빛, 살포시 잡아주는 손길 하나.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보내는 작지만 소중한 편지입니다. 늦게 시작된 사랑이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배달부와 수치인이라는 아름다운 관계가 생겼습니다. 만약 도철 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마음은 오늘도 어김없이 정오에 정확하게 서로에게 배달되고 있습니다.